예, 첫 번째 노트입니다. 첫 번째 노트는 암호 기술 개요인데, 암호 기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린 건 아니고, 이 암호 기술을 가지고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 교과목 소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보호 서비스, 3대 서비스, 4대 서비스 이런 개념이 있는데, 3대 서비스 하면은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얘기하고요. 4대까지 확장하면 인증을 포함합니다. 근데 그 중에 비밀성, 무결성, 인증 요 세 가지는 주로 암호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정보보호 암호 기술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비밀성이고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한 서비스죠. 군사적인 목적으로 아주 오래전 고대 로마 시대, 그리스 이런 데서도 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성은 볼 수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 얘는 무조건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비밀성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비밀로 유지해야 되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사용하는 암호 기술이 조금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또는 또 비밀로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냐, 짧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짧은 거는 우리가 그렇게 큰 보안 강도를 높이지 않고도 가능한 거죠. 어차피 좀 뒤에는 다 공개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일정한 순간만 보호해야 되면은 보안 강도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성을 우리가 제공할 때 이제 그 데이터의 중요도와 유지해야 되는 기간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이제 암호 기술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결성입니다. 무결성은 아까 그 비밀성과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은, 비밀성은 무조건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지만 무결성이라는 거는 데이터의 변조를 막지는 못해요. 그래서 데이터는 디지털 데이터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이 디지털 데이터는 쉽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파일이나 통신 메시지에 있는 비트 값들을 수정하게 되면은 데이터는 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결성은 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됩니다. 데이터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여기도 나왔지만 금액을 이체를 하는데 나는 10,000원을 이체하고 싶은데 그거를 공을 하나 뒤에다 더 붙이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것이 무결성 서비스입니다. 못하게 한다기보다는 누군가가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을 알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교과목 소개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다양한 이제 공격들이 그 정보보호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암호 기술을, 정보보호 기술을 쓰는 거고, 이 공격들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채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못하게 막을 수는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 그래서 공격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뭔가 공격이 있었다는 걸 알아챌 수만 있으면은 충분히 어떤 방어적인 행동을 해서 어떤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결성은 그런 측면에서 비밀성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암호 기술 써서 제공하는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인증인데, 인증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돼요.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게 개체 인증일 텐데, 뭐 개체를 인증하는 거, 김상진인지를 인증하는 것도 되겠고, 김상진이 교수인지를 인증하는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증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된 것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통신 메시지를 주고받는 지금 환경을 그 정보보호 서비스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받은 메시지가 저 사람이 준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결성하고 똑같은 서비스가 돼요. 메시지 인증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무결성하고 같은 용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시지를 인증한다는 건 메시지가 변조가 안 됐다. 어떤 수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메시지 원천지 인증이라는 좀 더 강한 개념이 들어가는데 원천지라는 건 소스를 말해요. 그럼 어디서 왔다? 누가 보냈냐? 김상진이 보낸 거냐? 근데 이 메시지 원천지 인증은 개체 인증 플러스, 그러니까 송신자를 인증하는 것 플러스 메시지 인증이 같이 포함된 거예요. 김상진이 보냈는데 중간에 데이터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김상진이 보낸 거라고 할 수가 없죠. 김상진이 보낸 건 이런 데이터인데 중간에 바뀌었어. 그러면 그거는 메시지 원천지 인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 원천지 인증은 메시지 인증에다가 송신자까지 인증을 하는 거고요. 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게 이제 개체 인증이죠. 김상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로 이제 웹에서 웹 서비스 쓸 때 또는 모바일 서비스 쓸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패스워드 인증일 테고 좀 더 이 패스워드 인증 같은 것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개체 인증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What one knows, what one is, what one have. 요 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사용자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 그 사용자만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인증하는 거예요. 그게 패스워드가 되겠고 뭐 은행에서 우리가 쓰는 핀 번호 같은 거, 집에 들어갈 때 누르는 비밀번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기억해가지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만이 알고 있는 지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요즘 또 많이 하는 게 사용자만의 독특한 특징을 이용하는 생체 정보를 이용하는 거죠. 지문이라든지 홍채라든지 뭐 얼굴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생체 정보를 이용하는 거고, 이 생체 정보를 이용하는 거는 암호 기술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암호 기술은 아니죠. 보통은 영상 처리, 지문 같은 경우에 영상 처리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영상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영상 처리하는 기술이 주 기술이지만 여기에도 암호 기술이 부분적으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문 정보를 우리가 인증을 어떻게 할까? 지문을 등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눌렀을 때 저장된 지문 정보와 지금 인식된 지문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얘를 공격하는 방법은 요 지문을 훔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또 다른 방법은 저장된 정보를 바꾸는 거예요. 이 김상진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정보로 그 저장된 정보를 바꾸면은 제 지문을 눌러도 안 열리겠죠. 뭐가 안 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저장된 지문 정보는 또 뭘로 보호해야 되겠어요? 영상 처리 기술이 아니라 암호 기술 써서 보호를 해야 되겠죠. 뭔가 다른 정보 보호 기술을 써서 저장되어 있는 지문 정보를 잘 보호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패스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장된 패스워드들이 노출이 안 돼야 되겠고, 통신으로 전달되는 패스워드들이 노출이 안 돼야 안전하게 인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사람만이 소유하고 있는 거. 옛날에 이걸 많이 썼죠. 실제 열쇠, 물리적인 것들, 뭐 우리 카드키 이런 것들 다 이제 그 사용자만이 갖고 있는 거. 뭐 몇 명이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장치가 없으면 그게 카드가 됐든 실제 열쇠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물리적인 뭔가 그
출입을 할 수 있는 또는 뭐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뭔가 물건을 이용해서 인증을 하게 되면은 what one have 사용 그렇게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보통 이용해서 인증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만 이용을 하게 되면은 약하겠죠. 그래서 보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쓰지 않고 조합을 하게 됩니다. 조합을 하게 되겠고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가지 요소를 조합을 많이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투팩터 인증이라 그래요. 투팩터 인증.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투팩터 인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ATM 기기에서 돈을 뺀다. 그러면 두 가지를 쓰게 됩니다. 하나는 카드를 넣거나 통장을 넣어요. 그러면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것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뭘 해야 돼? 핀 번호를 넣어야 되겠죠. 핀 번호는 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조합해서 하게 되겠고 그러면 투팩터 인증이라고 그래요. 투팩터 인증.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쓰겠지만 인터넷 보면은 두 단계 인증이라는 게 있죠. 투팩터가 아니라 두 단계. 이거는 두 가지를 한다는 거고 그때 투팩터가 아닐 수 있어요. 얘를 두 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얘를. 패스워드에 또 다른 뭔가를 갖고 근데 사람의 머릿속을 기억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요즘 투 단계 팩터들은 이제 핸드폰으로 내 핸드폰으로 그 6자리 숫자가 오면 OTP가 오면은 그 OTP를 입력하게 돼요. 그럼 얘는 투팩터일까 아닐까? 이제 그거를 투팩터일 수 있고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 핸드폰인데 내가 이게 나만 갖고 있을 수 있는 핸드폰이고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개인 핸드폰 이게 용어 까먹는데 하여튼 내 소유라고 증명이 되어 있는 핸드폰이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만 올 수 있으면 그거는 기기를 갖고 있어야 그 OTP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OTP가 그 오는 걸 누가 가로챌 수만 없다면 이거는 이제 투팩터 인증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찾아보면은 실제 이거를 또 가로챌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흉내 내가지고 뭐 근데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은 얘는 이제 핸드폰은 그 사람 소유의 핸드폰 등록된 그 사람 핸드폰이면 그 핸드폰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얘와 얘를 다 같이 쓰는 걸로 보시면 되겠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옵션에 보면은 핸드폰으로 안 받고 또 다른 메일로 받을 수 있어요. 메일로 OTP 번호를. 그럼 그거는 얘만 두 번 하는 거예요. 내 아이디를 입력하고 또 다른 지정된 메일에 가서 온 메시지에 있는 번호를 또 입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둘 다 쓰려고 그러면 뭐만 하면 돼? 이메일 패스워드와 그 패스워드만 알면 되는 거죠. 그 사용자의. 근데 그거는 이것만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많이 하면.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투팩터라고 하는 개념은 멀티팩터라는 개념은 다른 요소를 쓰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중에 여러 개를 같이 쓰는 거예요. 하나를 여러 개를 패스워드를 두 개 쓴다. 이거는 투팩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보호 서비스에서 또 많이 필요한 게 부인 방지입니다. 부인 방지. 부인 방지는 한번 한 건데 내가 했는데 안 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이제 부인 방지입니다. 부인 방지. 그래서 이 부인 방지는 그런데 이제 암호 기술을 써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사요. 근데 잃어버렸어. 잃어버려서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이 주워서 그걸 갖고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결제한 거야? 이건 내 책임이야? 그 사람 책임이야? 그러니까 이게 부인 방지라는 게 실제적으로 원래는 그 카드는 나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쓰는 건데 내가 잃어버렸어.
그런데 내가 신고를 했어. 그러면 그게 내 책임이 아니게 되죠. 그렇지만 내가 신고하기 전이면 이게 이 사람이 했는지 다른 사람이 분실대가 다른 사람이 했는지는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자체로만으로 여러 가지 뭐 또 수사까지 하고 이제 뭐 위치 조사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암호 기술에서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주로 키를 갖고 뭔가 해요. 키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키는 특정한 사용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로 뭔가 했다 그러면 그 사람만 했다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거예요. 네 키가 네 걸로 했는데 네가 안 했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럼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잃어먹었다, 분실했다, 내가 쓴 게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판단은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적으로 뭔가 신용카드 분실했을 때처럼 어떤 규약이 있어야 돼요. 뭐 신고하기 뭐 30, 30분 전후로는 뭔가 보상을 얼마 해준다든지 여러분이 안 한 걸로 쳐준다든지 이렇게 룰 세팅들을 하거든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방지라고 해서 완벽하게 부인 방지를 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암호 기술 써서 이 사용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한 거구나.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안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뭐 키는 누군가 훔쳐갈 수도 있고 나한테 어떤 강도가 와서 칼을 들여놓고 키를 달라고 그러면 내가 주겠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는 기술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의 한계도 분명히 있고 그 기술적인 한계들. 그래서 정보보호 기술에서도 법이 같이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법이 같이 돼가지고 그것과 같이 묶여져야 전체적인 어떤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거예요. 기술만 자체 갖고도 뭔가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아까부터 통신 메시지 갖고 뭔가 정보보호 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받는 거고, 그 서비스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정보보호 서비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메시지를 서로 주고 받겠죠. 이제 그 어떤 서비스를 쓰면은, 정보 서비스를. 그러면 그 메시지와 관련해서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제가 보냈는데 안 보냈다고, 난 보낸 적이 없다고 할 수 있고, 받았는데도 난 받은 적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늘 다이렉트하게 내가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도 있지만 어떤 중개자를 거쳐서 메시지가 전달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카톡이다. 그럼 카톡은 내가 여러분한테 보낸다고 해서 내 핸드폰에서 바로 여러분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가는 건 아니죠. 항상 카톡 서버를 거쳐서 가게 돼요. 그럼 이게 이런 중개자가 있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메일도 그래요. 메일도 내가 보낸다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메일 서버에 거쳐서 가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P2P로 뭔가 메시지를 교환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뭔가 어떤 서버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뭔가 부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중개를 해줘야 되는데 중개를 안 하고 중개했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게 뭐 여기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알아둬야 되는 게 이 부인 방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록을. 근데 그 기록을 누가 만들어줘야 되냐면은 부인할 수 있는 상대방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 얘가 보내면서 토큰까지 뭔가는 어떤 거를 만들어서 같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갖고 있으면은 얘가 나중에 부인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메시지 받아서 내가 뭔가 계산해가지고 값을 저장해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수신하고 나서 뭔가 수신했다라는 액 같은 거를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인 방지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받아놓고 안 줘도 되잖아. 안 주면 얘가 그 토큰이 못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부인 방지가 제대로 안 되니까 fair exchange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 fair exchange는 저런 게 안 되게끔 뭐 개념적으로 보면 조금씩 서로 이렇게 뭔가 한 비트씩 서로 교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통신 메시지는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이런 식으로 흘러요. 그러면 항상 보내고 받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받아놓고 그 다음 행동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뭔가 크리티컬한 상황이 되면은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근데 어쨌든 부인 방지는 그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뭔가는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 증거를 안 남기면 그거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와서 이제 많은 이슈가 되는 정보보호에서 제공해야 되는 어떤 고려하는 서비스가 프라이버시입니다. 프라이버시. 그래서 프라이버시는 정의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자신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정보를 내 허락 없이 못 쓰게 하는 거죠. 활용을 못하게 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는 게 내가 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쓰고 싶어요. 그럼 걔네들은 이런 걸 제공해 줘라 라고 하는 거죠. 제공하기 싫으면 그 서비스를 난 못 쓰는 거예요. 거기 그 서비스를 내가 쓰고 싶으면 불가피하게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은 많은 경우에는 그냥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편리하니까 내 정보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배달앱 쓰는데 내 주소를 주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봐서? 익명으로 저기 편의점에 놓고 편의점 가서 기다릴 거야? 집 앞에 딱 따뜻하게 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가 어떤 서비스를 쓰고 싶으면은 주기 싫어도 이제 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회사들은 이제 잘 지키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공한 개인정보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을 잘 보호하려고 하는데 거기 회사에 있는 직원들은 또 다른 문제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은 그런 뉴스가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그거를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빼돌려가지고 팔아먹어가지고 돈 벌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신용카드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객 정보들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다른 협력사한테 몰래 준다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 광고 보내고 싶은 뭐 뭔가 그런 사람들한테 주고 뭐 받는다든가. 그래서 그런 나쁜 사람들의 그 권리자의 권한 그런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나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정말 기술적으로 막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도 저기 전산소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 정보를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정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의 이제 개인 정보를 지도 교수면 다 보는데 그런 정보들을 제가 다른데 악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뢰를 하고 이제 지나가는 거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법으로 이제 뭔가 장치를 해놓는 거죠. 그거 이제 들키면은 처벌을 받게 해가지고 이제 안 하게끔 하는 거죠. 뭐 그런 거죠. 다 사회가 그렇죠. 살인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살인하면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런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안 하겠다. 뭐 이런 장치들이 이제 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프라이버시는 이제 그런 건데 두 가지를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논할 때 많은데 이제 개인 정보의 노출
이라는 측면도 있고, 내가 어떤 뭘 하는 것들을,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제3자들한테는 모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집에서 만화 보고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싫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나 혼자의 프라이버시인 거죠. 나 혼자 내가 방에서 뭘 하는지는 내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그거를 다 안다. 그러면 하기 힘들겠죠. 뭔가를 자유롭게.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보통은 또 우리가 프라이버시 하면은 많이 언급되는 게 익명성이에요. 내 행동, 내가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익명으로 뭔가 서비스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익명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알아요. 제3자한테부터 이 프라이버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는 내가 예를 들면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를 내가 이렇게 HTTPS로 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통신 메시지를 보더라도 김상진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암호화돼서 교환되니까. 하지만 유튜브는 다 알고 있고, 유튜브는 그걸 다 알고 맨날 저한테 똑같은 내용만 계속 보게끔 오죠.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걸 좀 추천해 주면 좋겠는데 하나 보면 계속 똑같은 것만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유튜브한테까지 모르게 하고 싶다?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그 서비스를 쓰기가 어려운 거고, 유튜브 입장에서도 고객들이 어떤 영상들을 뭘 보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끔 여러 가지 추천도 해주고 모두 다 할 수 있고, 정보도 축적할 수 있고, 그 정보를 축적해서 또 그걸 응용하는 게 그 회사의 자산이 되는 거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또 얘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빅브라더라는 용어예요. 빅브라더. 그래서 요 소설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유명한 소설이죠. 그래서 이 소설에 보면은 독재자가 나오는데, 이 독재자는 그 주민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ig Brother is watching you라고 하는데,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도 실제 그게 가능하죠. 지금은 여러분이 돌아다니면 온갖 CCTV가 다 있고, 어디 가서 결제하면은 보통 현금 내지 않고 카드 쓰고, 교통카드 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들을 다 뭔가는 알아낼 수는 있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 쓰면 여러분 핸드폰이 어느 기지국에 몇 시간 머물렀다 다 아는 거죠. 근데 이 정보들이 이렇게 하나의 중앙적으로 모여가지고 그거를 내가 어떤 사람이 분석하고 볼 수 있다. 그럼 큰 문제가 되겠죠. 이제 이게 각각의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SKT였으면 SKT는 내가 어디서 뭘 했는지 다 알죠. 그렇지만 그거를 함부로 뭔가 안 하겠죠. 또 그 도로공사 같은 데는 내가 자동차 갖고 하이패스 하면 그 또 다 알겠지만 그 사람들만 알겠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 다 모아서 누군가가 다 그 정보를 볼 수 있으면 이게 실제 되고 있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빅브라더라는 용어도 많이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고, 이 프라이버시를 얘기할 때 아까 그 유튜브 얘기했으니까 그 유튜브 갖고 조금 또 프라이버시를 또 세부화해서 또 세부적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보호하고 싶은 프라이버시가 이 다일 수 있고 이 일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용 프라이버시는 뭘 하는지를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프라이버시는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오케이, 그건 알아도 돼. 근데 내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보는지, 먹방을 보는지, 축구를 보는지, 뭐 보는지는 모르겠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용 프라이버시고요. 내용 프라이버시는 제공하기가 비교적 쉬워요. 메시지만
암호하면, 통신 메시지만 암호하면은 제3자들은 김상진이 뭘 유튜브를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어도 어떤 영상을 보는지는 모르는 거죠. 행동 프라이버시는 유튜브 쓰고 있는 것 자체를 숨기게 하는 거예요. 야, 유튜브를 보고 있는지, 뭐 네이버를 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게 하는 거예요. 얘가 된다고 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개별적인 것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 프라이버시는 이 사람이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는지. 보통은 우리가 초창기에는 위치 프라이버시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어디서든지 다 서비스를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집에서도 쓸 수 있고, PC방 가서도 서비스를 쓸 수가 있고, 뭐 어디 돌아다니면서도 핸드폰으로 서비스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위치 프라이버시가 만약에 계속 노출된다. 한순간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 계속 노출된다. 그러면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치 추적. 그래서 위치 추적이라는 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 익명으로 뭔가 내가 웹 서비스를 쓸 때 브라우저에 보면은 시크릿 창? 그거는 내 컴퓨터에 기록만 안 남기는 거고, 이제 이런 걸 쓰면 VPN 여러 가지 이렇게 토르인가? 그런 걸 쓰게 되면은 내가 진짜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는지를, 그러니까 저쪽 사람이 내 IP 주소를 모르는 거죠. 이게 바뀌어서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라이버시, 특히 행동 프라이버시를 논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알아두시고 앞으로 이렇게 프라이버시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면은 얘가 불관찰성만 제공하는 건지 불연결성도 제공하는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둘 다 제공하면은 강한 프라이버시를 제공한다 그래요. 그래서 불관찰성은 메시지 측면으로 살펴보면은 이게 더 편하겠다. 익명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익명 게시판인데 익명으로 글을 게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사용자는 하나로 지정된 익명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김상진은 홍길동이라는 익명으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홍길동이라는 그 익명을 못 쓰게 돼요. 그러면 홍길동으로 게시판에 글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 홍길동이 누군지는 모르죠. 그러면 뭐가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불관찰성. 하지만 뭐는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불연결성은 제공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홍길동으로 글을 게시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걸 불연결성을 제공이 안 된다는 거고, 그럼 불연결성을 왜 제공해 줘야 되냐? 얘를 제공해야지만 나중에 파급 효과를 우리가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시판이 있을 때 홍길동이 김상진이다라는 걸 알아차리면은 거기에 게시된 모든 홍길동의 글을 김상진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 불연결성이 제공이 됐다 그러면은 한 메시지가, 한 게시글이 김상진 것이라고 알게 되더라도 다른 것들은 김상진 것이라는 걸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더라도 둘 다 제공하면 좋은 거죠. 보통은 이제 불관찰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데 불연결성까지는 제공이 안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비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려면 지갑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갑은 특정한 주소로 식별이 돼요. 그러면 그 지갑을 이용해서 계속 거래를 해요. 그러면 특정 주소로 계속 거래를 한 거죠. 그럼 이 특정 주소의 소유자가 김상진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불연결성은 제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소로 계속 거래를 할 거예요. 그 지갑을 쓰게 되면. 그러면 얘는 불연결성이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럼 비트코인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좀 더 내가 익명성을 높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지갑을 하나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쓰는 거예요. 그래도 불편하지. 이게 그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그게 불편해요. 그렇게 해도. 그렇지만 비트코인도 익명성을 잘 제공하는 전자화폐는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한 사람은 하나의 주소만 보통 지갑을 쓰게 되겠고 그 지갑은 주소가 있고 그 주소를 가지고 다 거래 기록들이 남아요. 그러면 이 사용자가 어떤 거래를 언제 했다라는 게 다 알 수가 있고 그 주소가 특정 사람 것이라는 게 밝혀지면은 그 사람의 거래 내역들은 다 알려지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불연결성까지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를 너무 완벽하게 보장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 아까 같은 익명 게시판이 있다.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하시고 거기다가 막 좀 쓰면 안 되는 글들을 써요. 남을 험담한다든가 뭔가 사실이 아닌 건데 뭔가 이렇게 쓴다든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완벽한 익명성이 제공이 되면 그걸 누가 했는지 알아낼 수 없고 뭔가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익명성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조건부 익명성을 제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조건부 익명성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관철성을 깰 수 있어야 된다. 아무나 깰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장치를 둬서 뭐 보통은 이제 뭐 법원의 허가가 나면 뭔가 이렇게 오픈한다든가 그런 법적인 장치를 같이 마련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또 장치가 있어서 나중에 열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열 수 있다는 거는 기술적으로 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술적으로 누군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법원의 허가가 안 났는데도 할 수 있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익명성을 가지면은 조금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나쁜 행동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조건부 익명성이 되면은 저 사람을 내가 실제 잘못을 안 했으면 내 메시지들을 깨서 보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그 사람은 관리자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기술이 있으니까 조건부대 되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암호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이 요 기술입니다. 임계 기반 비밀 공유 기법. 그래서 항상 권한이 집중이 되면,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도 익명성인데,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주는 어떤 서비스인데, 조건부 프라이버시를 제공해요. 그 얘기는 누군가는 필요하면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깰 수 있다는 거고, 그럼 그 사람이 함부로 또 깰 수 없게끔 장치를 마련하고 싶은데 그때 쓰는 게 요 TN입니다. 이 TN은 비밀 공유 기법이에요. N명이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명에게 권한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언제 행사할 수 있냐? 그 N명 중에 T명이 동의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30이다. 그러면 10명에게 권한을 나눠준 거예요. 그 10명 중에 3명이 오케이 하면은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T는 보안 변수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T가 높아지면은 더 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권한 행사하기가. 많은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T가 적어지면은 권한이 이제 하는 거. 1T는 쓸까? 아니, 그러니까 1N? 1N은 그거는 개별 그 N명이 다 혼자 각자 할 수 있으니까 안다는 거죠.
NN도 안 써요. NN 되면 어떻게 돼? 정말 해야 될 때 한 사람이 배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NN도 안 돼. NN은 보통 가용성 때문에 안 해요. 근데 이 예제가 또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보냐면은 영화 보면 핵 발사할 때 이렇게 키를 서로 다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NN인 것 같아. 3명이 있으면 3명이 다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NN은 안 써요. 뭐 핵무기 같은 경우에도 NN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죽어도 안 한다 그러면 발사 못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정보보호 서비스에서는 NN은 안 써요. NN은 안 쓰고 이제 조절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권한을 나눠줄 거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특정한 관리자 권한을 혼자 갖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혼자 마음 먹고 나쁜 짓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계 기반 비밀 공유 기법입니다.